일단 방학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름방학 머신러닝 1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고 그래도 저희 7주차 동안 진행되는 짧은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머신러닝이 뭔지 그 다음에 좀 전반적인 내용 조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진행되고 화요일은 비대면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오셔가지고 멘토님들한테 좀 질문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에도 질문해도 되지만 목요일에 제대로 설명 듣고 싶으시면 대면으로 참여하시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도 볼 예정이고요. 팀 짜져 있는 거 그것도 레포트 짧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적혀 있긴 하지만 저번에 그 베이지 세션 했을 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학생들한테도 그게 그 수료증이 발급되다 보니까 좀 불만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여가 저조하면은 그 수료증이 발급이 안 될 수 있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은 어제 공지해 드린 대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팀은 이걸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인 만큼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저희는 머신러닝이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규칙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규칙을 찾아 학습하고 예측 또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한다. 저희가 흔히 아는 LLM, 얘도 딥러닝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일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꽃 같은 거 분류할 때 뭐 색깔이나 아니면 길이 같은 걸로 판별하죠. 그 모양 같은 거라든지.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코딩하기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코딩하지 않아도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에서 시작한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한 규칙이나 패턴을 가진 문제도 기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정교한 분석이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이게 머신러닝의 가장 큰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뭐 사진이라든지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줬을 때 뭔가 얘는 이거야 라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학습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적인 작업이나 판단을 기계가 대신 수행해서 조금 효율성 있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게 머신러닝이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이걸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저희가 이걸 머신러닝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코딩을 했어요. 만약에 뭐 전처리를 하면 저희가 직접 손으로 적었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주면 이 데이터는 이런 결과야 라고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주면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였다면 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정답은 이거야. 컴퓨터한테 넣었더니 이런 규칙이 있네 라는 걸 찾아내서 이런 규칙이면 얘는 이걸로 분류할 수 있겠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데이터와 아웃풋을 넣어주면 이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규칙을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그 규칙을 코딩했던 것과 달리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컴퓨터가 규칙을 잘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규칙과 데이터를 주면 결과를 뽑아내는 프로그래밍과 다르게 데이터와 결과를 주면 규칙을 뽑아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자 지식이나 뭐 명확한 로직 같은 게 필요했다면 현재는 이제 데이터가 품질이 좋고 양이 많으면 이제 더 잘 뽑아냅니다, 인간보다.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을 좀 잘 짜면 좀 이제 저희보다 성능이 잘 나오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막 저희가 계산기 플러스 뭐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래밍으로만 해도 돼서 규칙을 찾을 필요가 없이 이미 수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도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뭐 이미지 뭐 다량의 이미지가 있다 막 수만 장 수천 장의 데이터가 있고 이미지 같은 게 있다
이런 거에서 규칙을 찾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일이 이미지를 보면서 얘는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분류할 거야 라고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보다 규칙이 복잡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저희는 머신러닝한테 살짝 넘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두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맞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분류가 있고요. 저희가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남자다, 남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꽃 같은 거 종류 세 가지를 정해놓고 이 이미지는 어떤 꽃이야 라고 분류를 하는 게 있고요. 이런 나이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이나 키 같은 뭔가 연속적인 값들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걸 획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해서 연속적인 수치감,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판매량 같은 거 분류하는 걸 획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추세선이 보이네 라는 걸 가장 먼저 선형함수라는 걸 통해서 머신러닝이 이 선을 뽑아내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 변수가 주어졌을 때 출력 변수 사이에 관계를 나타낸다 라는 게 리니어 레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수업을 듣다 보면 오른쪽 표와 같은 걸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표로 나타내 있는 거를 오른쪽 세 가지 꽃으로 분류를 해봐라 라는 걸 했을 때 이걸 이미지를 보고 분류가 가능하신가요? 뭔가 되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길이들이 주어졌을 때 결과값 이게 맨 오른쪽이 결과값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X축 뭔가 꽃잎의 길이라든지 뿌리의 길이라든지 이런 게 표로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이 주어질 겁니다.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학습시키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머신러닝이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값들이 들어왔을 때 얘는 이 이미지야, 맨 왼쪽에 있는 꽃이야, 아니면 가운데 있는 꽃이야, 아니면 맨 오른쪽에 있는 꽃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하게 되는 게 저희 머신러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값들로 학습을 시키고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게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들 값들만 보고 이건 어떤 꽃이야 분류하는 게 머신러닝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이런 점들이 보이죠? 이 점들을 가장 많이 분류할 수 있는 선들을 찾는 거. 어떻게 선을 그으면 가장 잘 학습이 될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되죠. 근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페달 렌치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빨간색 선과 빨간색 선이 아닌 것들을 가장 크게 분류할 수 있겠죠. 이런 선들을 찾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선을 그리면 아니면 곡선을 그리면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게 머신러닝의 목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듣게 되실 단어들입니다. 언더피팅, 그 다음에 그 일반화되어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오버피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그림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선을 그으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뭔가 얘네들은 이상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뭔가 되게 잘 나오지 않는 규칙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담아놓는 통에 갑자기 바나나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과 있는 통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바나나 때문에 얘는 사과랑 바나나 통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나중에 거기다가 뭘 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원하는 게 이겁니다. 뭔가 일부는 틀릴 수도 있어도 뭔가 좀 가장 대중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 뽑아보자. 그래서 웹툰 같은 걸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스터디인가? 그 웹툰에서 엄청 많이 공부를 하면 되게 시험을 잘 볼 것 같잖아요. 막 몇 시간 막 이걸 완전히 다 외우면 시험범위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다 외우면 시험을 잘 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들 그런 게 오버피팅 같은 거죠. 그리고 언더피팅은 너무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응용하는 거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좀 유연하게 상황을 본다라는 게 일반화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걸 외워버리면 유연하지 못하게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리죠. 만약에 X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동그라미가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저 X에 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 전처리 했던 것처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점검, 이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맞는 데이터인지 확인하고 전처리 동일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할 거고요. 평가를 통해서 얘는 좀 별론데 하면 다시 모델링을 하고요. 뭐 아니면 다시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도학습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답지가 주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Y 라벨링이라는 게 있는데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 구조로 기반으로 라벨을 예측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호랑이 토끼라고 이미 분류가 되어 있죠. 이미 Y값, 결과값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넣었을 때 얘는 호랑이야 라고 정상적으로 학습하게 될 거고요. 호랑이 사진도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랑이 사진을 넣어보면서 얘는 호랑이고 얘는 토끼구나 라고 학습하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라벨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되겠구나 라고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작위성으로 딸기, 바나나, 귤 이렇게 있는데 머슬러닝도 저희랑 똑같이 생각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야겠다. 딸기들도 사이즈가 각각 다르겠지만 생김새가 되게 비슷하고 바나나도 사이즈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끼리는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학습하는 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얘는 강학습이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수업 중에는 거의 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안 했고 이거는 되게 머신러닝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데 강학습이란 건 게임이나 아니면 지도 찾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저기 X가 출입구라고 보고 E가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길이 막혀있죠.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 생성형 AI를 쓰실 때 이 답변이 마음에 드나요? 이 답변이 마음에 드나요? 그 두 가지 과정 보여주고 선택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강학습의 일부인데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답변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 답변이 생성되도록 하는 거. 이게 강학습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거대로 답변이 나오도록 하는 걸 강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이 보시게 될 라이브러리입니다. 넘파이나 판다스 같이 스키치런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희가 많이 쓴 학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API 그리고 저희가 넘파이랑 판다스를 배웠던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시각화를 해서 얘는 이런 데이터구나 이런 걸 봤으면 이제 사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넘파이랑 판다스 호환성이 뛰어난 스키치런을 가져왔다. 그리고 학습 평가 튜닝 아까 저희 과정에서 있던 얘들이죠. 이런 얘들이 한 번에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얘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얘들인데 얘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드하고 모델 학습시키고 예측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얘 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학습시키고 뭐 데이터를 바꿔본다든지 전처리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저희가 학습했던 것들 있잖아요.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에서 배웠던 내용들 아마 여기서도 더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 스터디를 하다 보면 AI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게 놔두실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코딩 거의 안 하고 아마 그거랑 같이 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론들은 중간고사에 시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나 여러분들께서 뭐 자이나 이런 것들 배웠을 때 이제 코딩보다 이론을 좀 더 알아야지 여러분들께서 바이브 코딩하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파란 점을 분류를 해봐라. 흰색이든 초록색, 아니 그 주황색이든 분류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무슨 색으로 분류를 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꽃, 그 화원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꽃집 같은데를 생각을 해볼까요? 꽃집 같은데 보면은 장미는 장미끼리 놔두고 아니면 다른 꽃은 다른 꽃끼리 놔두잖아요. 그런 거에서 따오는 얘입니다. 가장 가까운 얘들, 그러니까 가장 이웃한 얘들이 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하얀색 한 개고 주황색 두 개니까 얘는 주황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K nearest neighbor이라 해가지고 이웃들,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들로 얘를 찾겠다, 얘를 분류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아까 파란색 같은 게가 들어왔을 때 일단 가장 가까운 얘들 이웃을 보고 하얀색은 한 개였고 주황색은 두 개니까 얘는 주황색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이렇게 셉니다. 저희 그 수학 시간에 그 이 점이 있고 x, y 있다 했을 때 이 거리 구하는 공식 거의 아시죠? 얘가 x1, x2, y1, y2라고 했을 때 이거 거리 구하는 공식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데이터를 보시면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행열만 봐도 막 20개 막 이렇게 열 몇 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y2 빼기 y1에 제곱 씌우고 더하기 y2 빼기 y1에다가 제곱 그 빼기해서 제곱을 씌운 다음에 루트 씌우잖아요. 기억하시죠?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뭔가 여러 개가 들어와도 그 y3도 동일하게 y3 마이너스 y 그 y3 마이너스 y1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했을 때 y3 마이너스 y1에다가 제곱 씌우고 같이 루트 안에 넣는다. 이게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거거든요. 거리 구하는 공식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인데 그냥 일단 가장 가까운 것들을 계산해서 판별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시게 될 값인데 K가 가장 큰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K 값을 정해서 이웃하는 거 몇 개를 볼 것인가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Y가 4개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만약에 얘를 포함한다 했을 때 이 파란색 점은 하얀색 2개, 아니 주황색 2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K개를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K개가 5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5개라고 했을 때 하얀 점은 2개, 주황 점은 3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한 값으로 나오게 설정하는 거 모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K개를 잘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K가 너무 크면 너무 많은 범위를 평균화해서 경계가 흐려진다. 좀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게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K가 너무 작으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만 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편향 같은 게 조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점은 뭔가 이걸 딱 들었을 때 개념을 딱 봤을 때 어려운가요?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자체적으로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기반으로 그냥 주변 일들만 보는 거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학습 과정이 따로 없어요. 거리만 보고 얘네 그 주변에 몇 개 있네? 나는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거리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라 뭔가 학습 과정이 따로 없다. 뭔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역전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점은 예측 시에 모든 훈련 데이터를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한 점에서만 거리를 생각을 해봐도 K가 5개면 데이터가 만약에 10만 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만 개마다 가장 가까이 있는 5개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5개씩만 해도 50만 개 거의 가깝게, 5만 개 가깝게 그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계산량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 이런 식으로 2,000점 찍어서 X축, Y축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게 편한데 만약에 이게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차원이 여러 개. 3차원만 돼도 그 X축, Y축, 그 다음에 뭐 Z축 해가지고서 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4차원 그리실 수 있나요? 아니면 5차원 그리실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이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뭔가 성능이 되게 판별하기 어려워서 뭔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자를 수가 없어서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여기 왼쪽에 있는 얘들 중에 얘네들이 갑자기 주황색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주황색으로 판별이 되겠죠. 근데 이미 이렇게 주황색으로 학습시켰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렇게 그렸을 때 주변에 주황색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주황색 무리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와도 뭔가 이상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치에 민감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SVM입니다. 일단 저희는 오늘 세 가지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희 머신러닝 했을 때 가장 먼저 봤던 모델 세 가지여서 이걸 먼저 가져왔고요. 그래서 아마 과제로 저번에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제로 내줄 수 있으니까 좀 찾아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SVM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원래는 점들을 다 봤잖아요. 주변 얘들만 봤는데 얘는 클래스 A랑 클래스 B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전체를 보지 말고 얘랑 이 사이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 점들만 봐보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클래스 A랑 클래스 B가 있을 때 선을 여기에도 그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도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릴 수도 있어요. 모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마진, 가운데 선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여기보다 여기가 가장 합리적일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을 가장 크게 남기는 부분, 이거를 구하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은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얘네들만 봐요. 모든 데이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랑 얘네 사이에 거리 구할 거면 얘네 일일이 거리 구하는 것보다 이 선에 가장 가까운 얘들을 구해가지고 뭔가 거리를 재면 뭔가 마진을 크게 하면 뭔가 이 중간 사이의 거리가 가장 공평하면 그러면 얘가 가장 설명을 잘하는 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을 크게 한다. 뭔가 그 서포트 벡터라고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얘들과 마진의 거리가 뭔가 가장 공평하게 나눠지는 지역 이걸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가장 최적의 경계선 그러니까 가장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 저걸 찾는 게 목표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두 클래스 사이의 간격이 가장 넓어지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점선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란색과의 거리가 거의 0에 가깝거나 주황색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죠.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2차원에서만 봤는데 3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2차원 같은 거 나눌 수가 없잖아요. 4차원도 있을 거고 나중에 뭐 저런 차원도 보시게 될 거고 다양한 차원을 보시게 될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뭔가 선이나 면 같은 거를 분류를 할 수가 없죠. 일단 저희가 보는 세 가지는 지금 그 KNN이랑 SVM은 뭐냐면 그 리니어 아까 봤던 선으로 좀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VM 봐볼까요? 얘 지금 선 하나나 뭔가 면 같은 거 네모난 걸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아니면 동그랗게 그리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SV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원을 넓혀가지고
얘는 위에, 얘는 아래.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차원인 얘들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묘사가 이런 식이에요. 2차원에선 선, 아까 봤다시피 3차원에서는 이런 식의 면으로 분류하는 것들을 초평면이라고 하고요.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는 이걸 구분할 때 이 선이랑 아니면 아까 봤던 그 면이랑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터들 얘네들이 있으면 뭔가 경계선 위치를 결정할 때 걔네들만 보고 좀 계산량을 적게 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거야 라는 게 서포트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리, 그러니까 이 결정 경계와 이 점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그 거리를 마진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구성 요소고요. 그래서 커널 트릭이라는 게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만약에 2차원의 평면이 있으면 얘를 3차원으로 올리면 좀 빠르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작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형 분리가 가능하면 리니어, 그 다음에 뭐 다항식이면 뭐 식이 되게 여러 개 나면 그 이런 식의 커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어가셔도 얘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아마 이 모델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과제할 때 도움되라고 이런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정확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과적합에 좀 강해요. 만약에 파란색 점이 저 안에 있는 게 주황색이더라 하고 하더라도 서포트 벡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적합이 좀 강하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어차피 몇 개 선택 안 되다 보니까 적은 데이터도 가능하다. 여기에 있는 애들이 있든 없든 어차피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빠르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하셨던 거 얘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대용량 데이터에서는 좀 느려요. 서포트 벡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느리고 머신러닝의 대부분의 문제가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원래 코딩을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규칙으로 만들었다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은 애초에 아웃풋 같은 걸 넣고 결과를 뽑아내다 보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한 거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야? 라는 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이 어렵고요. 파라미터 튜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마진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초평면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좌우돼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지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3학년 때 하실 딥러닝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로지스틱 획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어느 범주에 속할 확률을 저희는 0과 1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은 범주로 분류해주는 지수학습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예시가 식이 이거예요. 이 데이터가 A가 확률이 70%고 B의 확률이 30%니까 A로 분류하자. 라는 건데, 어, 얘를 그냥 뭔가 저희가 다 넣는, 뭐 다 더해가지고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로지스틱 획이라는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머신러닝이 비선형일수록 좀 더 모델이 복잡해지고 뭔가 점들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1차식이면 이런 식으로 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차식이면 이렇게 블록한 모양이고 3차식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4차식이면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되게 다양하게 뭔가 좀 더 동글동글해지잖아요. 좀 더 꺾이고 그래서 사수가 커질수록 뭔가 비선형성이 증가될수록 되게 복잡한 모델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다 더해서 평균 내는 방식이 아니라 뭐 얘를 0과 1 사이로 뭔가 간단하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로지스틱 회계라는 걸 통해서 뭔가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보자 라고 뭔가 비선형성을 좀 도입해보자 라는 데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좀 어려우실 거고 아마 딥러닝 가서 좀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고, 이거 좀 찾아봐야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일기는 뭔가 연속적인 숫자값, 뭐 공부 시간에 따른 시험 점수 예측,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시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니죠. 그래서 저런 로지스틱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건데 저도 식은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 구성 요소는 시그모이드랑 로그 선식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S자 그림이잖아요. 일자가 아니라. 그래서 입력값이 아무리 커져도 출력은 아까 보셨다시피 1에 수렴하고요. 입력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출력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인계값은 보통 0.5로 기준을 잡고 0.5보다 크면은 얘는 통과. 아니면 0.5보다 작으면 얘는 뭔가 그 실력 통과할 실력이 아닌 것 같아. F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MSE라는 식을 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이 좋고 이 모델이 좋지 않은지 판단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평가하는 계산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이고 MSE라는 걸 쓰면은 뭔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울퉁불퉁한 그래프가 되어서 최소값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도입을 했다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진짜 논문을 읽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뭐 백그룹파게이션 막 이런 딥러닝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갑자기 막 미분 때리고 막 이래요. 식을 보면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근데 얘를 좀 미리 한번 미분을 해서 봐보면 여기 거의 0이 돼서 그리고 얘를 미분해봤자 거의 1? 뭐 이 정도보다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부분은 미분했을 때 거의 0이 수렴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학습을 하게 될 때 저 부분에 해당하는 얘들은 나중에 점점 백그룹파게이션이 그 미분값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분값이 0에 가깝다는 건 그 값을 곱해도 뭔가 학습이 더 이상 값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그 뭔가 0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뭔가 학습률이 좀 더 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장점을 보면 확률 근거 뭔가 이 계산식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좀 가볍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선형적인 문제, 그 선행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 같은 건 풀기가 좀 어렵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불균형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암 환자가 발생하는 확률이 뭐 1%라고 봤을 때 99%는 정상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상인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불균형이 있을 때는 좀 취약하다. 그다음에 뱀스킬이 상상관계 없고 뭐 예측성은 하락한다. 뭐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그냥 알고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파이썬 실습 넘어갈게요. 코드 이제 빠르게 볼게요. 진짜 한 10분 만에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드는 생성형 AI나 뭐 여러 가지 제미나이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거의 다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고 그거에 해당하는 뭔가 AI를 통해서 뭔가 받아오는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머신러닝 경우에 진짜 여러분들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이런 거 같은 거 제외하고 거의 코딩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딩을 할 때 이제 얻을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저희 그 매번 하듯이 모듈 불러와 주고요. 여기 위에 콜앱 같은 경우에는 콜앱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콜앱인 경우 이거 실행시켜주면 되고 뭐 VS 코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준 파일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흔한 머신러닝에서 가장 수업할 때 가장 먼저 보시게 될 타이타닉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아이리스, 아까 꽃 같은 경우도 가장 대중적으로 열려있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학습할 때 보기 좋으라고 있는 학습용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승객 아이디, 생존 여부, 뭐 객실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행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탑승 항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뭘 맞춰야 되냐면 여기서 생존 여부, 0과 1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야?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규칙을 찾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줬었어요. 저희가 코딩해서 DF, 룰, 뭐 남자고 나이가 14살 미만이면 객실 등급이 만약에 1이라면 생존으로 할 거야. 아니면 여자고 근데 여잔데 나이가 10살보다 적고 그 부모 자식이 이렇게 있다면 나는 얘를 생존했다라고 예측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가 규칙을 보고요. 위에 있는 걸 보고 규칙을 찾았었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면 생존을 저희가 1로 예측한 것과 1로 예측하지 않은 0 기본적으로 0으로 되어 있겠죠. 여기 보시면 리턴 다른 것들은 0으로 반환해라. 이게 if가 아니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존 여부, 예측과 실제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 값을 줄이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프레딕션이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정확도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코어 값이 나올 겁니다. 이 그 예측값과 그 측정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MSE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 지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다른 사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줄이는 게 목표인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올리는 애들이 목표인 애들이 있습니다.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정확도다 보니까 얘는 1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을 거고요. 얘는 숫자가 낮을수록 안 좋은 애들입니다. MSE 같은 경우에는 오차라고 해가지고 그 오차값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막 2, 막 50, 막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낮추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봤던 아이리스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표로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숫자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들에는 이런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 값들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코스에 해당하는지 0, 1,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아까 했다시피 저희 세 가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됐을 때 그 타이타닉처럼 0과 1이 아니라 생존과 생존이 아닌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다중 분류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의 차이 또한 그 나중에 accuracy를 통해서나 아니면 LSE를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겟 네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평균은 뭐 이거다라는 것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거 시각화해서 한번 보여줘라는 코드를 그 바이브 코딩을 하실 거고 아마 그걸 통해서 이렇게 프린트 코드를 뽑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보게 되고 뭐 인포 보신 다음에 뭐 결측치 처리할 것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결측치가 그 타겟만 이런 식으로 뽑아오고요. 그러니까 X는 저희가 이제 저희 어떤 값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결과값이 그 저희가 푸는 문제지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겟이라는 것을 X에서 제거해 준 겁니다. 데이터에서 타겟을 제외한 X값을 뽑아주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지를 만들고 Y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 이런 식으로 0과 1과 2라고 적혀 있는 결과지를 따로 X랑 Y라고 분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좀 뺐다
좀 먼저 문제 풀기 위해 빼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트레인과 X테스트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는 일반화된,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왔을 때 이걸 분류하기 원하는 게 머신러닝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뭐 100% 있다라고 했을 때 80%를 트레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테스트를 20%로 따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검증까지 해가지고 3개로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조건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로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 값들을 하면 이런 식으로 2, 1,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게 뭔가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가 0.3이면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0.2, 뭐 0.8 이런 식으로 80%, 20%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사이즈가 0.3이라는 거는 30%를 테스트 데이터로 뺐고 70%만 트레인에 학습하겠다. 그리고 랜덤 시드값은 뭐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 사이즈. 이걸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시면서 테스트 사이즈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레인 쉐이프 보시면 105개에서 4개의 행위를 가진 얘가 있을 거고요. 얘는 105개의 값들, 그러니까 결과값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 y테스트 이런 식으로 있고 엑스트레인도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저희가 예측해야 됐던 아까 표 모습처럼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K에는 이거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모델링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KN의 SVM, 로지스틱 회기 이거 세 가지 봐볼게요. 그래서 PC라는 걸 통해서 학습을 시킬 거고요. 뭐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델 이름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웃을 몇 개 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이걸 PC나 나중에 P 트랜스포머라는 함수 같은 걸 배우게 될 텐데 이걸로 학습하게 되고 예측은 프레딕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모델이 구성이 되죠. 머신러닝이 뭔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1호상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큐러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0.933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로지스틱 회기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로지스틱 보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 뽑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C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좀 다르게 설정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C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크게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뭔가 0.01이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처럼 초록색이 잘 학습이 되지 않았다거나 중간 1.0이면 좀 괜찮죠? 근데 만약에 C가 100이라면 이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더 크다 보면 이제 과대적합 돼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를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SV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진 얘기했었죠. 그래서 SVM도 똑같이 아까 커널, 리니얼, 뭐 RBF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커널을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하고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진짜 랜덤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할 건지 와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값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설정하지 않으시면 매번 트레인마다 그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게 되시는 그 데이터의 모습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0.7, 그러니까 70%와 30%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랜덤 시드로 고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 30%와 70%가 바뀝니다. 70%가 있던 게 테스트에 갑자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내 모델이 이 랜덤 시드 값에 따라서 모델 성능이 좀 달라지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그건 고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모델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걸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랜덤 스테이트는 무조건 한 가지 값으로 고정을 해놓으시고 뭔가 돌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나중에 저희 개인 컴피티션이나 팀 컴피티션 하다 보면은 진짜 몇 시간 뭐 며칠을 주고 이거의 성능을 올려봐 라고 하다 보면 이 랜덤 스테이트에 따라서 성능이 또 바뀌기도 해요. 진짜 랜덤 그 트레인 값과 테스트 값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운이거든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는 웬만하면 모든 여러분들께서 바꿔보실 때 고정을 해놓고 다른 거를 바꿔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가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VM에서는 감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델 지금 바뀐 거 보이죠? 근데 감마 50 부분 보면 초록색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저희는 가장 큰 뭔가 일반화된 예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마 1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모델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여서 이 정도 모델 원하면 뭔가 여기서 감마를 이런 식으로 수정해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돌려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작으면 너무 작을 땐 이렇게 되고 뭔가 너무 클 땐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시각화해 보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끝났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다 보면 거의 바이브 코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론 같은 걸 좀 더 잘 알아야지 그 바이브 코딩의 실력이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저희 수업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론, 좀 더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과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쓰셔도 되는데 생성형 AI를 쓰시고 얘는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걸 좀 개인적인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과제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터디 보고서 양식도 진짜 간단하게 그냥 뭐 줌으로라도 한번 켜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터디 하시면서 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번에 이런 걸 배웠어 라는 거, 뭐 나는 이런 걸 새롭게 추가로 찾아봤어 이런 식의 그 활동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주차 그 수고하셨고 방학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주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조장들이 지금 많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가셔도 그 조장분들이랑 인사하실 분들 하시고 그냥 아닌 분들은 그냥 지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